조국 수석을 때리자 나를 때려라라고 얘기한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입니다. 이 한 목소리로 조국 때리기에 나선 야당이 궁지에 몰린 조국 수석 구하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과는 좀 다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 책임에 있다고 얘기한 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이죠.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책 부담도 사실 혼자서 다 떠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조국 수석이 그동안 야당을 겨냥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이번 인사 검증 과정이 워낙 이제 단기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중요한 업무들을 사실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는데 자칫 인사의 발목이 잡혀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선 것 같아요. 즉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일단 자신이 안겠다. 그리고 일단 이제 수석들은 좀 보호하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가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저희가 키워드로도 뽑아봤는데 나를 때려라.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본인이 총대를 맨 셈인데 어떤 셈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국 수석을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야당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뭐 조현옥 인사수석을 나와라고 요구를 하지만 정치적인 셈법이 좀 더 많은 요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또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뭐 이런 배경에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 차원에서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등장이 아닌가 해서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원래 박상훈 소장님 직제상으로도 민정수석보다는 비서실장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휘하는 것이고 각 수석실을 지휘하는 책임은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고 초기에 역시 이제 이 급하게 선거 이제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펑크가 나는 것 같은데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에서 왔잖아요. 쭉에서 왔는데 급히 이제 조각하면 서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검증 과정에서 펑크가 나게 되고 조국 수석하고 이제 조 인사수석이 융단 폭격을 맞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임종석 실장 주재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작동이 되면서 좀 정상적인 소위 리크루트먼트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과거 정권 그다음에 한국당은 당신들 야당할 때 이게 지금 계속 핑퐁 아닙니까? 어쨌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이게 조국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가 죽으러 가는 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또한 민의의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석들이 언제든지 국회 운영에서 부르면 가서 당당하게 죄송한 건 죄송하다 그러고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정권 때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청와대 수석이 이렇게 국회 운영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라고 발뺌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야 관계에 대한 어떤 경기 규칙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언제든지 운영위에 부르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수석이나 국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지로 가는 데도 아니고 당연히 정부 일을 하면 국회에서 부르면 가서 정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 내지 피해의식을 갖는다면 전 정권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정치 공세를 너무 심하게 하느냐. 야당은 원래 정치 공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국회에 가서 또 이렇게 야당 의원하고 감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반드시 나쁜가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대신해서 총대를 매는 모양이거든요. 조국 수석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봤을 때 아마 검찰개혁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사가 검찰개혁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관계가 되는데 만약 조국 수석이 여기서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타격을 입어버리면 검찰개혁 자체가 좀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문매를 맞아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갈 리는 없는 거거든요. 조국 수석이 뒤에 좀 빠져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라든지 좀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계속 보호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와 또 궤를 같이 하는 게 청와대가 청문회를 참고용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병헌 정무수석 이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어제 여야 원내회동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오해를 좀 푸셨나요? 예, 오해를 풀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본의와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소 그 전달이 좀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렇게 전달된 것은 다소 표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어제 그 야당 지도부들에게도 오해에서 발생된 것이다. 예, 뭐 사과 표현을 하면서 몸을 한껏 낮추는 모습인데 어떤 셈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사실 잘못했죠. 왜냐하면 청와대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그다음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여당이 정말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야당 시절에 사실 이 인사청문회가 결국 국회의 뜻이다. 그 국회의 뜻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걸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작 본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그냥 인사청문회는 그냥 단지 참고용이고 그냥 이제 대통령 임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사실은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지금 공식적으로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그냥 참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 그럼 뭐 임명하면 되지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적인 시작이 있고 또 이걸 야당을 굉장히 자극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여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걸 좀 야당들을 좀 이제 진무시키는데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다 보면 일단 아마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하여튼 야당을 좀 달래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국회가 살다시피 할 정도로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내 책임이다. 전병헌 정무선 사과까지 하면서 좀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어제 있었습니다. 운영위 관련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말이 오가고 책상을 두들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한편에선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공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만나보시죠.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여야 간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 논란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반응조차 없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들어와서 듣지 못하고 누가 이상하라 그래. 누가 늦게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회의가 정상적인 설명이니까. 국회에서 또 오랜만에 고성을 한번 들어보네요. 이주희 변호사. 예. 물론 뭐 강경화 장관이 뭐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운영위가 파행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공교롭네요. 본인이 이제 여당 찾아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위의 파행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운영위 자체가 어제 또 조국 수석 저 추석 때문에 한바탕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경욱 그 의원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이제 강경화 후보자 얘기를 이제 하고 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선 거죠. 들어서면서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정론관 가서 해라 뭐 이러면서부터 서로 이제 시비가 되다 결국 왜 반말하냐는 걸로 맺어졌는데 여야의 대치가 이게 기싸움이라든가 뭐 존재감 싸움에서 이제 좀 감정적인 싸움까지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뭐 너무 자주 보던 모습이라 생경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지금 뭐 전병헌 정무수석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유화책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는 좀 한 번쯤은 양보를 해야 된다. 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이번에 뭐 김상곤 교육부총리, 송영무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니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서만으로도 자진 낙마를 해야 될 후보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인사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거기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되는 보고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두 명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는 그 대폭 양보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자주 보던 장면 속에 생경한 인물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민경욱 의원이었는데 대변인 시절에는 굉장히 점잖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열을 내시네요. 아니, 그 민경호 의원 볼 때마다 참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이게 지금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KBS 앵커 출신이죠. 근데 초선 되자마자 집권당 새누리당 의원에서 몇 달 사이에 그 분열된 야당 의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역시 이제 두 앵커분 계시지만 앵커 출신들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구나. 화를 내더라도 발성이 발성이 좋기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보통 그 훈련이 안 된 의원들은 화를 낼 때 우리 시청자에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경호 의원은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더라도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역시 전달력은 좋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야당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고 뭐 민경호 의원은 뭐 여당도 해보고 지금 야당도 해보고 초선 한 임기 안에 뭐 다 해보, 냉탕운탕을 다 해보지만 여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집단인데 그렇게 국회의원들 만나면 뭐 익숙한 다섯 의원들을 만나면 야당 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만 제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뭐 좋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수비하는 입장이었는데 공격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야, 한국 정치가 역시 역동성이 있구나. 또 정치는 역시 생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청 좋은 목소리로 그 목소리만 크게 낼 게 아니라 민경욱 의원이 행동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박준 변호사 보니까 삭발과 단식 투쟁도 고민하고 있다. 돌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목소리 가진 의원들 꽤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근데 저거는 문자 메시지가 하나 포착이 됐는데요. 예. 익명의 지지자로부터 왔던 메시지 같아요. 자유당이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국회 밖에 나가서 저는 삭발하고 지금 단식 투쟁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민경욱 의원이 그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글쎄요, 뭐 자유한국당하고 삭발, 단식 뭐 어울리지도 않고 아직 정한 바는 아마 없을 걸로 보이는데 왜 이 답변을 했느냐를 보니까 아마 지지자라서 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민경욱 의원 그 야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여당 지지자가 약간 비꼬려고 이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민경욱 의원 지지해서 열심히 더 여당을 공격해달라는 의견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냥 자유투쟁하고 도르지 말라는 뜻으로 그걸 보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지지자라든지 착각을 하고 아마 고심하고 있다고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투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고심 부분은 개인적 의미의 고심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지금 뭐 국회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남은 인사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오늘 조간을 보니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됐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국방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미 정상회담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방장관이 아직 이제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송영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근데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전출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위장 전입이 이제 저번에 한 번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대전 쪽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전역하고 난 다음에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 사실 취업을 합니다. 고문으로. 그렇죠. 근데 그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은 보수가 연 3억이 넘어가는 보수를 받았어요. 한 10억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신고할 때는 지금 이제 세후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돈만 했는데 세전을 보니까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보수를 받았다는 것이고 꽤 많네요. LIG라는 이제 그 방산업체에 또 거기도 같이 근무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그 어떤 자문료나 이런 게 꽤 많은 액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방산업체나 이런 그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어떤 납품되는 무기와 관련된 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왜 그렇게 고액의 걸 주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을 상대로 하는 뭐 소송이나 이런 데서 유리한 어떤 면에서 예전같이 전관예우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국방개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무기 체계들 보면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방산 비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책임지고 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이런 법무법인이나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뭐 수십억 대의 지금 잡료를 받았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 말씀하셨던 논란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이걸 알고도 며칠 전입니까? 6월 11일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했다라고 분명히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참 주민등록 위반 한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주민등록 등본을 띄보면 다 나옵니다. 한 건인지 몇 건인지 파악이 금방 가능한 부분인데 뭐 본인한테만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건입니다. 뭐 주요 사유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군인 공제에서 어떤 분양받기 위해서 주소 옮긴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복무하는 장교로 복무한 도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최초 한 건이 아니고 4건이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한 건을 얘기해놓고 지금 4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또 거짓 또 해명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거에 이제 매듭은 청와대가 좀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뭐 여기 계신 분도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좀 보니까 문재인 시계를 만든다, 문 대통령 시계를 만든다고 이런 것도 일종의 정치력 중에 하나입니까? 이거 근데 그게 전달 예정이 보훈가족 등에게 이제 처음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어쩌면 진보 진영에서의 장기 집권 플랜에 따른 그 로드맵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안보 이번 정권에 대해서 이제 안보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훈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보수 진영 쪽의 그 유권자층으로 보잖아요. 근데 정통 보수 유권자층을 상대로 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끌어안기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전에도 지금 뭐 보훈 가족들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부가 직접 먼저 나와서 맞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소통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좀 그 선거운동 같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행동이라 그럴까요? 뭐 좀 그런 홍보라 그럴까요? 그런 면도 저는 분명히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튼 어쨌거나 뭐 나쁜 일은 아닌데 좀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좀 삐딱하게 보게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기의 실물을 한 다음 달 초쯤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뒷면에 대통령의 친필 구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 적폐청산 쓸 수도 없고 핵심 경제 공약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기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니까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뭐 대통령 필수 기념품이 손목시계가 되겠다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너무 뭐 이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시각은 있겠습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뭐 가격 대비 사실은 기념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 하기 때문에 이게 한 2,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실제 단가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시계 한대 옛날 같으면 이게 짝퉁도 많이 나돌아서 이 대통령 인기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 중고 이게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인기도에 따라서 이 시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 인기가 높은 시계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고 아예 그냥 너무 흔해서 너무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시계의 정치학이 있는 것이 뭐냐면 대선 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 뭐 전국에 당원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 시계 하나 정도 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 저게 제일 짠 정권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시계 매수마저도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통제한다. 시계 하나 나갈 때마다 이 사람 왜 줍니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시계 가뭄이 가장 혹독한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시계 농사가 가장 잘 됐던 게 과거 이제 YSDJ 정부 때는 뭐 대부분 웬만큼 여의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정도. 0하고 3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시계의 정치학도 있는데 저게 그 효용성이 높은 것이 어쨌든 뭐 외빈이 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뭘 아무것도 줄 수는 없고 저게 또 고가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쓰임새가 많은 그 물품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 대비 대통령 홍보 효과가 탁월한 이제 대통령 시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